서해의 수평선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황혼, 고급 요트. 선우호의 갑판 위에서 박미경 여사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저녁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지만 아직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 한 해의 고통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받은 30억 원대의 재산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유일한 혈육인 아들 이도윤과 며느리 최유진의 차가운 시선을 끌어당기는 저주와도 같았다. 고관절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녀의 다리는 요트의 흔들림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다. 석 달 전 아들이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녀의 가슴은 오랜만에 설렜다. 어머니, 힘드셨죠? 저희가 어머니의 쾌유를 비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서해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시면서 좋은 기운 받으세요. 하지만 요트가 육지를 벗어나 망망대해로 나아가자 그녀는 깨달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에서 따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엔 오직 계산된 냉혹함만이 어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슬슬 본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실 안으로 들어서자 이도윤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옆에 앉은 최유진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와인 잔을 돌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미경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했다. 무슨 본론이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재산 관리는 이제 저희에게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선우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윤의 말에는 존경심 대신 노골적인 탐욕이 배어 있었다. 최유진이 거들었다. 실은 저희가 이미 법률 자문을 구했어요. 어머니께서 서명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간단히 마무리됩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충분한 생활비는 드릴게요. 박미경 여사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지난 40년간 자신이 키워온 아들이 함께 밥을 먹고 명절을 보내던 며느리가 지금 자신을 한낱 장애물 취급하고 있었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 재산은 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거야. 내가 아니라 나한테 물려주셨어. 나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순간 선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유진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사라졌고 이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서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적인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 유감이에요.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유진의 손이 박미경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다. 균형을 잃은 박미경의 몸은 열린 선실문을 지나 갑판으로 비틀거렸다. 저항할 틈도 없이 최유진은 다시 한번 그녀를 강하게 밀었다. 난간을 넘어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순간 세상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다. 짠 바닷물이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무거운 옷이 물을 머금어 그녀의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발버둥쳤다. 가까스로 머리를 내밀어 숨을 들이마시자 멀어져가는 요트의 불빛이 보였다. 갑판 위에 서 있는 두 개의 그림자.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도윤아, 유진아. 그녀의 외침은 파도 소리에 묻혔다. 요트는 점점 멀어졌고 어둠이 사방에서 그녀를 짓눌렀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박미경은 온몸으로 느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들과 어머니라 불렀던 며느리에 의한 치밀한 배신이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불태웠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 박미경은 이를 악물고 파도와 싸우며 버텼다. 그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차가운 바다는 그녀의 눈물을 삼켰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박미경이 처음 느낀 것은 거친 나무 바닥의 감촉과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였다. 천천히 눈을 뜨자 낡은 어선의 선실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목구멍은 바닷물을 삼킨 탓에 따갑게 부어올라 있었다. 정신 드셨습니까? 투박하지만 따스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50년은 바다와 씨름해 온 듯한 주름진 얼굴, 거칠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단단하게 굳은 손. 베테랑 어부 강태식 선장이었다. 제가 어떻게 새벽에 불법 자망 단속하러 나갔다가 물에 떠 있는 걸 건졌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셨어요. 강 선장은 낡은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박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요트에서 떨어진 후의 기억이 파편처럼 돌아왔다. 필사적으로 파도와 싸웠던 시간, 점점 무거워지는 몸,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의식. 만약 이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자신은 진짜로 바다 밑에 가라앉았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강 선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이 여인의 옷차림,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사연이 느껴졌다. 박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 부부의 배신,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진 그 잔혹한 순간까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놈들. 강 선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그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지 수없이 봐왔지만 이런 패륜은 처음이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복수할 기회를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 선장은 그날 밤 박미경을 인천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한정식집 막골로 데려갔다. 60대 중반의 최숙자 여사가 운영하는 이 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뒤편에는 외부와 단절된 아늑한 별채가 있었다. 최 여사는 강 선장의 40년 지기로 그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세상에. 최 여사는 박미경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박미경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도록 별채를 내어주었다. 며칠 후 별채의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박미경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선우그룹 박미경 명예회장, 서해에서 비극적 실족사. 향년 74세. 앵커의 침통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화면이 전환되자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이도윤과 최유진의 모습이 나왔다. 도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기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효도해드리고 싶어서 요트 여행을 준비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완벽한 연기였다. 슬픔에 잠긴 효자의 모습,
옆에서 최유진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척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자 그녀의 눈가에는 심지어 인공 눈물까지 맺혀 있었다. 박미경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쥐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저들은 지금 자신을 죽인 바로 그 순간을 슬픈 사고로 포장하고 있었다. 세상은 저들의 거짓 눈물에 속고 있었다. 이 악마 같은 것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였다.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저들이 입고 있는 위선의 가면을 세상 앞에서 찢어버릴 것이다. 최 여사의 주선으로 박미경은 사흘 후 별채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40대 중반의 박정우. 전직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개인조사 전문가로 일하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분위기를 풍겼다. 오랜 세월 범죄 현장에서 진실을 파헤쳐온 사람 특유의 직관이 느껴졌다. 박미경 여사님,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최 사장님께 모든 말씀 들었습니다. 박정우는 앉자마자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도윤과 최유진의 최근 동선, 그들이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들이었다. 이미 예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최소 반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겁니다. 반드시. 박정우의 단호한 대답에 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여사님? 복수 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저들을 법정에 세울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박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박정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시작하죠. 그날 밤 박미경은 별채의 작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죽음에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유령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정우의 조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는 20년간 형사로 일하며 쌓아온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일주일 후 그가 가져온 서류 뭉치는 박미경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먼저 며느리 최유진부터 보시죠. 박정우가 펼쳐 보인 첫 번째 파일에는 낡은 호적 등본과 흐릿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소녀는 남루한 옷을 입고 쪽방촌 골목에 서 있었다. 그 얼굴은 분명 최유진이었지만 지금의 세련된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본명은 최미선, 대구 달서구 빈민촌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유진이 10살 때 가출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요. 박미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은 늘 명문대 출신의 유복한 집안 딸이라고 주장해왔다. 결혼 전 제출한 모든 서류가 완벽했다. 서류는 어떻게 전문적으로 위조된 겁니다. 학력, 경력,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돈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박정우는 다음 파일을 꺼냈다. 최유진의 과거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20대 초반부터 부유한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중 몇몇과는 금전 관계로 엮였다가 결별했다. 철저히 계산된 신분 상승의 발판이었다. 이도윤 씨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선우그룹 후계자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골프장, 미술관, 자선 행사. 그가 자주 가는 곳을 사전에 조사하고 우연히 마주쳤죠. 박미경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그 만남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사냥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정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가 펼친 다음 서류에는 청솔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보였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개인 병원이었다. 이도윤 마이너스 최유진 부부는 작년 가을부터 이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난임 치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박정우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흐릿한 이미지였지만 배가 불러온 어린 소녀의 모습이 선명했다. 불법 대리모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강민서, 당시 17살,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7이라고요? 네. 청솔 산부인과의 원장 한성민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난임 치료를 하지만 뒤로는 가난한 미성년자들을 모집해 불법 대리모 시술을 중개합니다. 거액의 돈을 미끼로요. 박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거운 표정으로 다음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사망진단서였다. 강민서는 지난 3월 아기를 출산한 지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산후 출혈에 의한 쇼크사. 공식 사인이라는 건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건강했던 17살 소녀가 갑자기 사망했고 부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도 없었고요. 박미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한 어린 생명이 돈 때문에 이용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지금 로운이인가요? 네. 이로운. 현재 이도윤 마이너스 최유진 부부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박정우는 마지막 파일을 펼쳤다. 거기에는 한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 명함에는 미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미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변호사라고요? 겉으로는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 조직의 설계자죠. 김미란은 법률 지식을 악용해서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위조 서류 작성, 불법 대리모 연결, 심지어 필요하면 박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살인까지 설계합니다. 여사님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최소 7건 더 있었어요. 모두 부유한 노인들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그 재산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김미란이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배신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치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훔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상품처럼 거래했다. 로운이는 지금 안전한가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기는 죄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였다. 친어머니를 잃고 범죄자들의 손에서 자라고 있는 불쌍한 아이. 당분간은 안전합니다. 그들에게 로운이는 아직 필요하니까요. 여사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합법적 후계자로서 박정우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서두르셔야 합니다. 여사님의 유산 처리가 마무리되면 로운이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할 테니까요. 박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아이도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물론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페류나가 아니라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범죄 조직이었다. 하지만 박미경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은 강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로운이를 위해서.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유령은 속삭인다. 박미경은 박정우와 함께 첫 번째 심리전을 설계했다. 직접적인 대면은 아직 이르다. 먼저 적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야 했다. 박정우는 전직 형사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김미란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의 사무실 주소,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카페, 심지어 즐겨 쓰는 펜의 종류까지. 이틀 후 김미란의 법률사무소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고급 편지지에 만년필로 쓰인 단 한 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1호부터. 필체는 박미경 여사의 것을 정교하게 흉내낸 것이었다. 김미란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반응은 사무실 복도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가 포착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같은 날 저녁 이도윤의 차량에도 같은 내용의 쪽지가 와이퍼에 끼워져 있었다. 최유진의 핸드백에는 박미경이 생전에 자주 뿌리던 향수가 묻은 손수건이 몰래 들어가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공포. 죽었다고 믿었던 여인의 흔적이 하나씩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정우가 도청한 통화 내용은 그들의 동요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란 씨,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설마. 최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정해요. 죽은 사람이 편지를 쓸 순 없잖아요. 누군가 우릴 협박하려는 거예요. 김미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그럼 누가? 우리 외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입을 놀린 거겠죠. 순간 전화선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의심. 그것은 공범들 사이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박미경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다. 로운이의 안전 확보. 박정우의 조사에 따르면 로운이를 돌보는 보모 이지혜는 20대 후반의 성실한 간호사 출신이었다. 그녀는 최유진이 고용한 사람이었지만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박정우는 이지혜가 퇴근 후 자주 들르는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다. 며칠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진실을 꺼냈다. 로운이의 진짜 출생 비밀, 친어머니 강민서의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거짓말이죠? 유진 씨가 그럴 리 없어요. 로운이는 그분의 친아들이에요. 이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 최유진이 로운이를 대하는 차갑고 형식적인 태도, 아기가 울어도 직접 안지 않으려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산후조리원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이걸 보세요. 박정우가 건넨 서류에는 강민서의 사진과 청솔 산부인과의 불법 거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지혜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로운이는 그 어린 엄마의. 네.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이지혜는 박미경을 만나기로 했다. 막골 별채에서 두 여인이 마주 앉았을 때 이지혜는 박미경의 손을 꽉 잡았다. 도와드릴게요. 로운이를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지혜는 그날부터 박미경의 눈과 귀가 되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박정우가 준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 거실, 침실, 심지어 이도윤의 서재까지 모든 대화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최유진과 김미란의 통화, 이도윤과 청솔 산부인과 원장의 은밀한 만남, 재산 분할에 대한 노골적인 논의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미란 씨, 이거 정말 우리 중 누가 배신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박미경이? 밤늦은 시간, 이도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 여자는 확실히 바다에 빠졌고, 김미란의 목소리도 이제는 확신이 없어 보였다. 그럼 시체는요? 왜 아직 발견 안 된 거예요? 정적?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미경은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최후의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박정우에게 지시했다. 그들을 집으로 불러요. 내일 밤. 이틀 후 저녁, 이도윤과 최유진은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오늘 밤 9시 집으로 오세요.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와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단 하나의 스탠드 불빛 아래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익숙한 안락의자.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여인. 오랜만이구나. 내가 없는 동안 집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구나. 박미경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갑고 단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최유진의 비명이 정막을 찢었다. 이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죽었다고 믿었던 여인이 유령처럼 그들 앞에 나타났다. 어떻게? 당신은 죽었는데. 죽었다고? 내가 죽이려 했지.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아직 살아있단다. 박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유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고 이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박미경은 천천히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죽음에서 돌아온 여인의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되돌릴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앉아라. 오래 걸릴 이야기니까. 박미경의 차가운 명령에 두 사람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봉투에서 하나씩 꺼내진 서류들. 최유진의 위조된 신분, 청솔 산부인과의 불법 거래 기록, 강민서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들.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 유진아. 아니, 미선아. 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가 평생 숨기려 했던 이름. 그리고 너, 도윤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친어머니를 바다에 던지다니. 어머니, 저희는.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박미경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희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최유진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 김미란 변호사였다. 유진 씨, 무슨 일이? 김미란은 말을 멈췄다. 거실에 앉아 있는 박미경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김미란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미경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미란은 순간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현관 뒤에서 박정우가 문을 막아섰다. 앉으시죠.
이제 모두 모였으니 김미라는 천천히 소파 끝에 앉았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계산했다. 패닉에 빠진 것은 겉모습일 뿐 그녀의 두뇌는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 여사님 살아계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큰 오해가. 오해? 박미경이 냉소를 지었다. 그녀는 하나씩 서류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김미란이 연루된 7건의 의심스러운 사망사건. 모두 부유한 노인들이었고 모두 재산 상속 직전의 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김미란의 법률사무소가 있었다. 당신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당신 손에 죽었습니까? 김미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증거도 없이 소설을 쓰시는군요. 노망이라도 드셨습니까? 아니면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증거요? 박미경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지난 2주 동안 이 집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유진 씨와 변호사님의 통화, 도윤이와 청솔 산부인과 원장의 만남, 재산 분할 논의. 모든 것이요. 최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녹음? 어떻게? 지혜 씨 덕분이죠. 착한 그 아가씨가 결국 양심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 김미란의 침착함이 깨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증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요트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요. 내가 스스로 떨어졌다고요? 그럼 왜 구조 신고를 안 했죠? 왜 즉시 장례식을 치렀죠? 박미경이 한 걸음 다가섰다. 김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강민서는요? 그 17살 아이는 왜 죽었습니까? 산후출혈이라고 했죠?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요? 그건 의료사고. 거짓말. 박미경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당신들은 그 아이가 입을 열까봐 죽인 거예요. 불법 대리모라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김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추궁은 계속되었고 압박은 거세졌다. 마침내 그녀는 무너졌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내가 다 계획했어요. 하지만 나만 아니에요. 이 집 사람들도 다 동의했어요. 돈을 원한 건 그들이에요. 바로 그 순간 거실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박정우가 사전에 연락해둔 것이었다. 김미란의 자백은 이미 모두 녹음되었고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김미란, 살인 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미란은 박미경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박미경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도윤과 최유진도 차례로 체포되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며느리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도윤의 마지막 말에 박미경은 고개를 돌렸다. 용서는 법정에서 구하거라. 차가운 한마디가 전부였다. 석 달 후 법정. 김미란은 살인 교사와 조직적 사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솔 산부인과 원장 한성민은 불법 의료행위와 강민서 살해 혐의로 징역 25년. 이도윤과 최유진은 존속살인 미수와 사기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법정에서 박미경 여사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서 있었다. 판사 앞에 놓인 서류에는 입양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옆에는 이지혜가 로운이를 안고 서 있었다. 박미경 씨, 아이를 입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친어머니도 죄가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다. 입양을 허가합니다. 박미경은 이지혜에게서 로운이를 받아 안았다. 아기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순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서 박미경은 강민서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법원 밖 계단에서 박미경은 로운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로운아, 내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비췄다. 선우그룹의 어두운 그림자는 거쳤고 상처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